가을 장맛비가 거셉니다. 추석에는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 비가 지나가기를 조심히 기다려보죠.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을 지시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조국 장관 임명에 강력히 반발하며 연대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북 영덕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수산물 찌꺼기 저장 탱크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동부 해상에서 전도된 선박에 갇힌 한국인 선원 4명이 4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미국 구조대의 긴급한 출동과 선원들의 침착한 구조 요청이 난고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평안남도 개천에서 동해안으로 사거리 330km의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대화 제의 직후 이뤄진 건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용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고향 가는 도로는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이 가장 밀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처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무렵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의 전처가 살던 부산의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위장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소입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 최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업체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투자를 받은 뒤 갑자기 관급 공사를 수주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조 장관의 가족펀드를 운영한 코링크 PE는 2017년 가로등 전멸기 업체에 투자하는 동시에 WFM이라는 교육업체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이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의 실적을 올린 뒤 자문을 맡고 있던 WFM과 우회 상장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 PE와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조 장관 부인 등 가족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이 검찰의 일을 하는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은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검찰개혁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취임 이튿날 대통령 참모가 아닌 국무위원으로 처음 국무회의에 대비한 조국 법무부 장관. 오래전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현장 국무회의 장소는 공교롭게도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였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다른 장관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조 장관은 별다른 공개 발언 없이 법무부로 이동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점심을 직원들과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그냥 경청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나 들어보고요. 경청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첫 간부회의를 소집한 조 장관은 자신의 소명이라 밝혀온 검찰 개혁 작업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혁법안의 입법 노력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맡겼습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법무부로 파견해 검찰개혁 작업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현충원을 참배한 자리에서는 방명록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이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청문회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검찰총장을 지휘하지도 않겠다면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검사의 정치 편향은 부패와 같다며 이번 수사의 중립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법무부 감독 권한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경우 검찰 독립을 강조하는 윤 총장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헌법 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일부에서 자신을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은 헌법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특혜 의혹이 야당 의원에 대한 맞불 공세로 이어지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자식 논란이 한창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해당 의원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 뒤에도 딸의 특혜 진학을 때리기 바쁜 자유한국당.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입니다. 특권,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안쳤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도 논문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 매체는 연구 논문을 요약하는 이른바 포스터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듬해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연구를 도와줄 수 있냐고 교신 저자인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동시에 최우등이 지킨 아들의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공개했습니다.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물타기 의혹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여기에 조국 장관 청문회 직후 아들 용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하다며 사과한 장 의원은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에 의원실이 개입했다거나 합의를 종용했다는 논란까지 일파만파 커지자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여기에 용준 씨는 예의 바르게 사과했고 아버지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기사가 그렇게 나와 마음이 불편하다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상털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조국 일가에 매섭게 날을 세웠던 탓인지 이들을 향한 여당 지지자들의 역공은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조국 사태의 부메랑이다 아니면 물타기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국 장관 임명으로 불붙은 여야의 갈등이 자식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양측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국회 안팎에서 여론전에 나섰고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학이 밀집한 서울 신촌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딸 입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조 장관이 실제로는 불공정과 불의의 아이콘이었다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통령 독선과 폭주를 함께 막아내자며 다른 야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한국당과 뜻을 같이 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비리 의혹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며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정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권을 가지고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은 항의의 뜻으로 국회에서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야권 반발에 여당인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행보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정조사 요구 등을 정쟁이자 분풀이라고 일축하면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검찰과 한국당을 모두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맡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동시에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촌 조카 조 씨와 사모펀드 투자처인 웰스 C&T 최모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조카 조 씨는 당시 조국 후보자 측이 그 업체에서 돈을 빌렸는지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후보자 측의 입장을 미리 말한 듯한 것으로 청문회 때 조 장관은 자신의 오촌 조카와 일절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 쪽으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내륙을 가로질러 330km 떨어진 섬을 맞추는 명중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화를 제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군사행동이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아침 6시 53분과 7시 12분, 북한 평안남도 개천에서 발사체 2발이 날아올랐습니다. 비행거리는 330km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 표적섬 명중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군의 이번 공식 발표엔 예전과 달리 비행고도나 속도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뒤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미 공조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문자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했다. 좀 더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비행 거리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발사체는 북한이 최근 선보인 새로운 무기 4종류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신무기 개발 절차로 볼 때 앞서 동해안에서 2차례 시험 발사로 안정성이 입증된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서쪽 내륙에서 실제 사거리로 발사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쏜 초대형 방사포일 수도 있는데 아직 시험 발사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륙을 가로질러 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나머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거리가 250km 안팎에 불과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경우 이미 해본 실험을 반복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화 제안 직후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 내 북미 간에 뭔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그렇다고 되면 미 대선 레이스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잇따른 군사행동이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무기시험 발사 직전에 이달 하순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만남은 항상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동안 멈춰있던 비핵화 협상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될까요? 김주환, 황보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달 하순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부상은 어제 담화를 통해 이달 하순쯤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북미 양측이 협상 시기와 장소를 합의한 뒤 미 측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 만일 미국 측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북미 간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제시한 대화 시안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상의 이번 담화는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달 초 발언과 비교할 때 진전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 후 2, 3주 내 협상 재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역시 최근 미시간 대연설에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수장으로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오랫동안 북한에 핵실험이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달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 만큼 9월 하순 북미 간 실무 협상 테이블 개최가 일단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하고 미 국무부도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등 실무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밀고 당기는 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 체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말 판문점 회동 합의사항이었으며 미국은 그간 북한의 협상 복귀를 요청해 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동부 해상에서 옆으로 쓰러진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세인트 사이먼 아일랜드입니다. 네, 마지막 선원까지 무사히 구조가 되면서 이제 사고 원인 조사나 인양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사고 현장은 아침이 밝으면서 소형 선박들이 사고 선박 주변에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선원들이 모두 구조된 만큼 인양을 위해 사전 작업을 어떻게 할지 살펴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기름 유출 등 방지 대책도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고 선박에 고립됐던 선원 4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오늘도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구조된 선원들의 가족 일부가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미국에 도착한 가족들은 병원을 먼저 들를 예정입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방문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신숙 대응팀은 이들 가족의 영사 지원과 함께 병원에 있는 선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숙 대응팀은 이와 함께 오늘 한 차례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앞으로 있게 될 원인 조사나 인양 문제와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 측은 어제 인양 전문회사와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인양 전문회사가 어떻게 인양할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오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방송들은 또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조사관이 어제 이곳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미국 측의 사고 원인과 관련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화물선 전도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강태욱 특파원이 전한 대로 이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를 떠난 뒤 1시간 반 만에 일어난 골든 레이호 전도 사고. 선원 전원을 구조한 미 해안경비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관 2명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해양경비대하고 선사에서 다 두루두루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구출된 선원들을 중심으로 해양경비대에서 면접 등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골든 레이호가 전도될 당시 주변 해역 날씨는 쾌청한 편이었고 바람 세기도 시속 5마일 8km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골든 레이호가 브런즈윅 항을 떠나 수로를 빠져나갈 때 들어오던 배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골든 레이호를 지나쳐 입항한 선박이 에메랄드 에이스호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선사가 운용하는 차량 운반선인 에메랄드 에이스호는 현재 브런즈윅 항에 정박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골든 레이호도 단독으로 전도돼 원인 조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I hope that they're able to figure out something to get this mess cleaned up soon. 한편 미 해안경비대와 관계 당국은 브런즈윅항 진출입로를 막고 있는 골든 레이호 처리 작업과 해상 오염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선원들이 모두 구조된 데 대해서 미국 구조당국과 우리 외교당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 논의도 시작된 가운데 골든 레이호에 선적된 차량 4천여 대는 전손 보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든 레이호에 갇혔던 마지막 선원까지 무사히 구조되자 현대글로비스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미국 구조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현장 안팎에서 적극적인 구조 외교로 아낌없이 지원해준 우리 외교당국에도 깊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끝으로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보상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사고 당시 골든 레이호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 차량 4천여 대를 싣고 미국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고정하긴 했지만 운반선이 90도로 기울어지면서 모두 쏟아졌을 것으로 추정돼 전손 처리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골든 레이호와 관련해 10조 원에 육박하는 보상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 피해는 구조 8천억 원을 보장하는 선주 책임 상호보험으로 전도된 골든 레이호는 1,000억대 선체보험으로 보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원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기름 유출 등 해상 환경 피해도 아직 없어 피해 보상은 대부분 화물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귀국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일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잡한 설비가 연구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넘어서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북한 환경용 반도체, 그다음에 군사용 반도체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도 예를 들면 일본의 부품 소재가 꼭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 세 개 장비는 프랑스 장비고요. 수입해야 될 그런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수소차를 타고 온 문 대통령은 바로 올해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도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포함해 새로 임명장을 받은 국무위원 7명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과학기술 현장을 찾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이 집중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소재 부품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 5조 원을 투입하고 기업 협력 관계 구축과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조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재 부품 대응 지원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아직은 없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기까지도 가면 좋겠다 싶거든요. 산업 강국, 소재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생각하고 그런 거기에 동참했던 사명감 갖고 자랑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각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첫 외부 일정으로 기술 자립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보복 극복 등 국정 현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개발에 추가 경정 예산 2,179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25개 핵심 전략 품목에 추경 650억 원을 투입해 비공개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또 현장 수요 품목 34개에 대해선 기술 대체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개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핵심 강요들의 윤곽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보아하니 새 내각의 핵심 키워드는 반한, 역사 지우기, 전쟁 가는 국가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새 내각과 자민당 주요 포스트 인사를 고민해온 아베 총리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定と挑戦の強力な布陣を整え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최종 발표를 코앞에 두고 현지 언론은 주요 강요 등의 내정을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한 외교 협상을 총괄하는 외무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어온 모떼기 도시미스 현 경제재생상이 유력합니다.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서 지금 이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상에는 한국에 대한 무례와 막말로 유명한 고노다로 현 외무상이 기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 지소미아 종류나 레이더 갈등 문제 등을 놓고 현 방위상이 한국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가진 아베 총리가 고노 외무상의 이런 강경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복심으로 통하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문부과학상 1순위입니다.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의 의지대로 역사교과서에서 불리한 역사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全くこの件については協議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し、 세코 히로시기의 경제산업상은 아베 총리의 수건인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입니다. 현재 중의원은 여권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은 4석 정도 부족한 상황. 이 때문에 무소속과 일부 야당을 끌어들여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 중책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에서 추진력을 발휘한
세코 경제산업상에게 맡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갖기로 한 가운데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행조치 분야에서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낙관론을 제기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 방송은 무누신 재무장관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의 이행조치 분야에서 최소한 개념적인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이런 언급은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왔던 협상 타결 후 합의문의 이행을 보장하는 다양한 조치들에 대한 중국과의 입장 차이가 좁혀졌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미 스탠퍼드 대학 학자들은 세계 무역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서 10배나 뛰어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불확실성 상승이 국내 총생산, GDP 감소에 전조가 된다며 올해 글로벌 GDP가 최대 0.75%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북 영덕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폐수 처리 탱크에 들어간 노동자 4명이 질식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3명은 숨졌고 1명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일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를 들것으로 옮깁니다. 오후 2시 반쯤 경북 영덕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했습니다. 수산물을 가공할 때 생기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사고는 이 시설에 있는 3m 깊이 침전조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침전물에서 생긴 가스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였던 물들이 돌아가면서 약간의 불상물 내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가지고 우리 약간 썩는 어떤 그런 쪽으로. 사고로 태국 국적 노동자 42살 A씨와 베트남 국적 53살 B씨 등 3명이 숨졌고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 34살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도 안전장비는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 사장 말에 의하면 안전조치를 했는 건 없습니다. 외국인 직원 4분하고 입은 대로 작업 입은 대로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거쳐 질식한 가스 종류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 등을 수사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 측이 음주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운전자를 자처했던 사람은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라 아는 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성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대신해 사고 책임을 지려했던 A씨가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고 나중에 결과를 있습니다. 앞서 자료 제출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장 씨 측 변호인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는 의원실 관계자가 아닌 장 씨가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계신 기자분님들이 이 사건 재판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아마 당연히 아시게 될 정도로 분명히 의원실하고는 무관한 그 피의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또 장 씨가 사고 직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의 어머니까지 나서 합의를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을 했다 이 부분도 사실하고 전혀 다르고 합의는 저희가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에 가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건 직후 국회의원 자제를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장 씨를 둘러싼 의혹을 어느 정도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살인과 사체 손괴 혐의 등으로 장대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대호가 범행 장면이 찍힌 모텔 CCTV 영상을 3차례 삭제했지만 이를 복원해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던 진보단체 회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35살 유모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주소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가기 전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이나 조사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에 가장 밀리고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일요일인 15일까지 예상 이동 인원은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897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512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분석 결과 12일 오전 귀성길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점으로는 추석 다음 날인 14일 오후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여행 수요까지 고려하면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귀성 시간은 부산까지 8시간 반, 광주까지 7시간 10분, 대전까지 4시간 40분이고 귀경길은 부산에서 출발하면 8시간 반, 광주에서 출발하면 6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15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여 차례, 열차 29편, 항공기 20편을 추가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67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날인 9월 12일 0시부터 명절 다음 날 9월 14일 24시까지 3일 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이와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닥터헬기 7대와 군안 견인 차량 2,200여 대를 배치하고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기간 망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보행자 사고가 비교적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석 전날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한 차량이 상가 앞 도로를 달립니다.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는 순간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운전자 부주의와 무단횡단이 겹친 겁니다. 모두 추석 연휴 기간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7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차량끼리 부딪힌 경우보다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더 잦았습니다. 특이한 건 추석 당일보다 교통량이 적은 추석 전날과 다음 날에 오히려 사고 건수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10건 가운데 8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는 이제 차례 준비라든지 또 송묘 준비하는 부분, 또 친구들과의 어떤 그 만남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평소보다 보행자 통행량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교통량도 많다 보니까 그만큼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전통시장과 상가 지역 등 보행 밀집 지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과 보행자 모두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태풍 보내니 가을 장마가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추석 연휴 초반과 후반에도 비가 조금 내리지만 그래도 추석 당일에는 쾌청에서 보름달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장마로 인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고기압이 맞부딪히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름은 밤사이 더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중부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좁은 띠 형태의 강수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는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리다 정착하겠습니다. 따라서 귀성길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쾌청해 한가위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귀경길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일요일에는 영동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 비의 양이 적어 교통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비교적 잔잔해 섬 지역 오가는 길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 도쿄의 관문 나리타 공항이 어제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항과 도쿄 도심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끊기면서 10,000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고속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나리타 공항. 도착한 여행객들이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파사이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태풍이 지나간 뒤 중단됐던 여객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터미널 안은 더 혼잡해졌습니다. 일부 택시가 운행되기는 했지만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리타 측은 밤새 17,000명 가까운 승객들이 공항에 갇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부 여행객들은 공항 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공항 측이 생수와 침낭, 충전기를 제공했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どこで寝てました？は床の上ですね。硬くないですか？もう椅子空いてなかったんで硬かったんですけど我慢して。10時間以上は待ってますね。飛行機乗ってる時間より長い。今日も取れてなくて帰りは明日になりますけど。 다행히 버스와 열차 운행이 이른 아침 재개되면서 승객들은 겨우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수도권을 관통한 태풍 파사이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일본 정부의 환경 담당 강요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방류에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라다 환경상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이 방법이 안전성과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했다면서도 정부 전체가 신중히 논의할 것이니 단순한 의견으로 들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전철 신안산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 이뤄진 셈인데 완공까지는 앞으로 5년이 더 걸립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철 신안산선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 장관과 지자체장, 국회의원, 건설회사 대표 등 축사에 나선 인사만 15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업 시행자인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는 민자투자사업 성실이행 확약서에 서명해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구상된 건 20여 년 전. 그동안 시흥시 구간이 추가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기쁘고요. 서울에서 그 복잡한 데서 많이 내려와서 거주하면 안산이 더 발전되겠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3조 3,500억 원이 들어가는 신안산선 전체 구간은 44.7km. 모두 15개의 역사를 갖추고 5년 뒤인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서 최대 시속 110km로 운행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이 4분의 1로 대폭 줄어듭니다. 철도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안산과 시흥, 서울 서남부권 주민들은 빠르고 안전하며 정시성까지 두루 갖춘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신안산선 건설은 공사를 맡은 업체에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어서 업체에 대한 특혜 혹은 세금 낭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KTX 관련 사고를 계기로 감사원이 철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 곳곳이 허술했습니다. 무자격자가 관제 업무를 맡는가 하면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도 문제였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 안전 관리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관제 업무에서부터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시속 230km를 달리던 고속 열차에 상하 진동이 발생했는데도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감속 지시를 내리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철도공사는 지연 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정시 운행 비율이 높아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차 통행이 많은 역에서 관제 업무를 맡고 있는 로컬 관제원 중에서 무자격자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굴삭기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무자격자의 부실 관제 때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선로 작업자의 잦은 인명 사고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인된 시간 내에 무단으로 선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철도공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열차 경보 모바일 단말기가 같은 일을 하는 외주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책임을 전가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인수인계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대학원생 연구원 제자들의 월급을 빼돌리고 중소기업 대표들의 논문까지 대신 써준 국립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의 한 국립대학 교수 53살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대학원생 연구원 40여 명의 월급을 빼돌리는 등 학교 산학협력단 예산 8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우석재 경기 안성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 원가량의 빚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년 말 달에 궤도선을 보내려던 정부의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궤도선의 무게를 줄이는 데 실패한 게 원인인데요. 발사 일정은 원래 예정보다 19달 늦춰진 2022년 7월로 잡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내년 말 발사 예정이었던 달 궤도선 발사 연기는 기술적 한계 때문입니다. 애초 달 궤도선의 목표 중량은 550kg. 하지만 경량화의 실패로
중량이 678kg으로 128kg 늘어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연료 부족과 임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과계정통부는 달 궤도선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발사를 2022년 7월로 19개월 연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임무 수행 기간은 1년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애초 원 궤도에서만 12개월 운영하려던 계획을 타원 궤도 9개월, 원 궤도 3개월로 변경했습니다. 궤도 유지에 연료가 덜 드는 타원 궤도를 9개월간 운영하면 연료 사용이 줄어 1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궤도선엔 국내 개발 고해상도 카메라 등 5개 장비와 미국 나사의 음영지역 카메라 등 총 6개의 장비가 실립니다. 발사는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은 약 167억 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그 부분에 있어서 한 84억 원 정도 증액이 일어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등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 탐사 일정이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2020년 달 궤도선을, 2025년에 달 착륙선을 쏠 계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달 궤도선 발사를 2017년과 2018년, 착륙선 발사를 202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현 정부에선 달 궤도선 발사를 2020년으로 다시 조정했고 착륙선은 2030년 내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달에 궤도선을 보낸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일본 등 6개 국가이며 달에 착륙선을 보낸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중국 등 3개국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국제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위 지도부가 각국의 홍콩 민주화 지지를 호소하자 중국과 홍콩 정부는 외국은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지난 주말 미국 총영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미국 의회에 제출된 홍콩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겁니다. 이 법안에는 홍콩 정부가 자치를 훼손하면 홍콩에 대한 무역 특혜를 철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에 맞서 미국은 홍콩 문제에 나서지 말라고 공식 항의했습니다. 呢次事件係美國國會咧通過呢啲喺佢哋當地嘅草案嚟到去介入香港特區嘅事務，係絕不認同。 캐리람 장관은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지하철 역사도 방문했습니다. 사태가 조만간 진정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시민운동가 조슈아 웡은 독일에 머물며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과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hope the world could realize that Hong Kong people are the ones deserve democracy. We continue our fight with our slogan of Stand with Hong Kong. 중국 정부는 독일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中方对德方允许香港分裂分子入境，并且从事反华分裂活动，以及德国外长马斯公然同这样的人接触，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 미국, 영국에 이어 독일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또 한 번의 큰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홍콩 문제를 둘러싼 국제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데 왜 이러지? 아니, 위원장 하기 싫은 거야. 위원장 하기 싫은 거야. 끊는데. 아까 끊는데.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에 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 일정 제3항 2019년에서 복잡한 다른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간사님. 네.
정말 제1야당의 의원으로서 꼭 한 말씀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해서 지금 온 국민들은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지금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발표를 보더라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미정유의 사태까지 상임이랑 관련이 없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생한 지경입니다. 정론관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의사의 나라에서는 권력의 위협을 않고 철회하는 것이 국민적 패스트 트랙을 놓고 국회법을 무시해가면서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법안 제출조차도 물리력으로 막아내고 왜 경찰에 가서 수사받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취해법권에 있습니까? 아니 안 됩니다. 발언 안 주시면 이러면 더 하게 되잖아요. 또 하게 안 돼요. 됩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상임위와 상관없는 지금 오늘 현안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다른 내용은 바랍니다. 정론관에 나경원 대표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 얘기할까요? 여기서 나경원 대표 얘기할까요? 자, 그만합시다 우리.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김한정 의원을 좀 상임위 전체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발언할 수 있지 그게 어때요? 아니 추석들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잘 즐기시고. 제1야당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도 연결 잘. 포스트 조국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섰고 공조 논의에 착수한 야권에서는 진영별로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녀 논란은 청문회가 남긴 후폭풍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국민들은 분노가 솟구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표시할 수 있을까? 절박한 마음에서 탁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듯이 그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협의를 해보자.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보수 정치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하고 이 연대 문제는 그거는 뭐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실시간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를 한 번에 장악했습니다. 삭발식 이야기부터 해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인이고 또 현역 또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정국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권리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삭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애써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도 패스트트랙이나 여야 간의 이제 격돌 현장에서 삭발식이 가끔 있었습니다만 여성 국회의원으로 삭발식은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굉장한 결심과 굉장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동안 했던 뭐 막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돌출 행동이 있어서 그 전체적인 행동 속에서 삭발식 자체를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만큼은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독선, 독주라고 하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항의 표시로서 삭발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결심함으로써 좀 정치적인 항의 표시로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성명서 낸 거라든지 발언한 것들 보면 지금의 조국 정국 하에서는 일정 정도 문재인 정부의 그 오만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요? 네, 이걸 뭐 또 쇼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김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폄훼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철진한 정치 퍼포먼스다. 왜냐하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사표시할 수 있어요. 또는 정부나 대통령에게 반대할 수 있어요. 특히 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강한 우파 성향을 요즘 보이고 있는 의원입니다. 반대하겠죠. 당연히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국민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층과 국민들에 대한 공감인데 네. 적어도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은 아직 팽팽하기 때문에 과반의 국민들에게 반응을 호소하는 이 공감의 퍼포먼스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래 봐야 기존 지지층 절반의 반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 전체가 마치 정부에 저항하는 듯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밀란이라는 얘기도 좀 등장을 했습니다만 어떤 정권, 정치 권력에 반대할 때는 국민 다수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찬반 여론,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선 제가 보기엔 이 국민 공감에 호소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낡은 그러한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네. 불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분의 평가도 살짝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현주 의원 오늘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삭발식 장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저항의 정신은 어떻게 하면 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분노, 이 가슴 속의 응어리를 우리가 표시하고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절박한 마음에서 비록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삭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통령 아집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다. 먼저 이현주 의원의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것도 이제 이 과반의 메시지를 본인이 이제 흡수해서 그걸 좀 이제 증폭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역할이 일종의 앰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나는 반대하는데 네. 반대 여론도 낮지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대신 증폭시켜 보겠다라고 이제 혼자 홀몸으로 저런 퍼포먼스를 감행한 거예요. 용기라면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요? 퍼포먼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번 충격 요법으로 이제 뭔가 주목 효과는 얻지만 이 지지와 반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더 강력하게 둘 중에 하나예요. 정치인의 투쟁은 의원직을 사퇴하든가 이 정도의 이제 어떤 정말 용감함을 과단함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왜 조국 장관이 안 되는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설득전에 나서야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조국 장관이 안 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집과 독선이 나라를 좋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간다는 이유를 정치인으로서 아젠다를 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감성에만 호소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절반의 퍼포먼스고 오래 효력이 가기는 쉽지 않다. 이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머리는 곧 자라죠. 네,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뭐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수단으로 삭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자, 나도 미랄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보수 통합이라든지 보수 연대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리포트의 그 밑에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반문 반조 연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조국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좀 결합시켜 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제 찬반 논란이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뭐
엎치락뒤치락이 있습니다만 네.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그래도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저런 삭발식을 단행하면서까지 국민적인 분노를 결집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그 분노의 어떤 결집이 되느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향후에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와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이 기소돼 있기 때문에 기소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된 결과를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2016년에 그때 광화문에 정말 불꽃처럼 올랐던 네. 촛불 집회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향후에 그런 전국의 정계 변화 과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의미한 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평론가님이 보실 때는 아직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변화는 뭐냐면 조국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의 힘에 의해서 찍었던 많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상당히 진보적 가치를 동의했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린 건 사실이에요. 네. 제 주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 이른바 이제 그 투표에서 상당히 그 투표의 결정권을 가진 스윙 보터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도성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조국 사태만큼은 등을 돌린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현주 의원의 이 삭발식이 뭐 퍼포먼스 이거 뭐 이렇게 폄훼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메시지의 진실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진행되는 검찰 수사 결과와 조국 장관의 진행되는 과정의 어떤 오만함이 국민적인 분노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첫 불씨를 일으키는 데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물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 개인의 정치적 행보로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클릭 행보를 네. 이어왔고 오늘 어떻게 보면 정점을 좀 찍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전 우클릭의 일부로 보여지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왜 이제 이현주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하느냐 하면 국민 정서에 정말 그 공감을 유발하고자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전 여기에는 반대해요. 네. 이 메시지는 아니다. 그럼 뭐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우리 정치 세력에게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해가 돼요. 또는 검찰에 선전포고를 했다. 지금 검찰에 선전포고한 겁니다. 검찰이 반대하는 기류가 역력한데 조국 장관을 굳이 장관직에 앉혔잖아요. 네. 그럼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실려 있죠. 그러니까 선전포고의 대상이 달라요. 근데 지금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왜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냐? 아까 전 우클릭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은 최소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잘못된 점은 사과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미래 세대에게 나조차도 그렇게 개혁적으로 이미지를 가져왔던 나조차도 기득권의 일원이었음을 반성하고 사죄한다. 앞으로는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개혁에 내가 애를 쓰겠다. 사과가 전제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과 안 합니까? 지금 여야를 망라하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의 대다수는 금수저인데 다 손가락은 조국 장관에게만 가 있고 저는 이현주 의원도 금수저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죄를 함께 하고 청년 세대들에 대한, 흑수저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조국 장관은 이 청문 과정에서 누누이 사과했던 흑수저들에 대한 사과는 없고 머리 깎으면 다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뭐 앞으로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자녀 논란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 평가도 두 분 말씀처럼 엇갈리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쇼로 규정한 정치인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간의 평가가 엇갈리겠죠. 엇갈리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요즘 이제 장외에서 상당 부분 이제 조국 사태를 직면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국민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10월 3일 날 개천절이 광화문에 다 모이자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국 임명 강행으로 인한 국민 여론의 어떤 반전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키워보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의원직 사퇴, 단식, 또 삭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목포에서 내년에 어떻게든 당선을 돼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야당 국회의원이고 지금의 대한정치연대 소속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할 말을 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굳이 모든 사사건건에 나서서 문재인 정권 편을 들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가 말이 안 되는 게
삭발 단식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랑 당대표 경선 나갔었던 그 당시 민주당, 야당이었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세월호 사태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당대표가 강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단식이 의미 없다? 삭발이 의미 없다? 저는 박지원 대표의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도대체가 목포 민심이 어떻든 또 내년 목포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게 무슨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면 아예 정체성을 밝히던가 여당이라고 밝히던가 아니면 제발 일관된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표현하신 뭐 철진한 퍼포먼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화력을 모으고 있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야권의 공조를 요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제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 이 기자회견 마치고 바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네. 정동영 대표를 찾아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대를 제안한 거죠. 야권 연대를 제안했는데 그 타겟이 저는 이게 이 내년 총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야권을 결집시킬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 대한 논란은 거의 국민 찬반이 팽팽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조국 장관 임명되면서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고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사법개혁과 검찰의 저항이 어떤 이제 전쟁으로 벌어질 것이냐. 사법 전쟁이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관심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걸 또 총선의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자, 이전에는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는 뭐였나요? 올 2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당대표가 돼서 초지일관, 어쨌든 지금 원내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장외에서 주로 투쟁을 이끌었는데 황교안 리더십의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타도 이 슬로건이 계속 있었고요. 헌법 수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 그리고 헌법의 가치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겟이 뭐가 되냐면 조국 파면이 됐어요. 제1야당이 110석입니다. 의석이. 나머지 야당을 다 이제 우리가 결집해서 힘을 쏟아야 될 총선 전의 타겟은 조국 장관의 해임이다. 파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보다 슬로건이 격화됐습니다. 대통령을 타겟으로 했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타겟이에요. 본인이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국무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지금 제1야당 대표인데 제1야당 대표의 타겟이 결국은 장관입니까? 이 지금 20개에 가까운 부처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1개 부처의 장관입니까? 법무부도 중요하지만 농림부도 안 중요합니까? 여가부는 안 중요합니까? 법무부하고만 싸울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왜 이 투쟁의 타겟은 더 쪼그라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타겟이라기보다는 보수 야권 통합에 대한 어떤 단초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이제 시각이 나오는 건데요. 우선 이제 저 기자회견을 하고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를 만나서 이제 반문 반조 연대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손 대표가 또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른바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촛불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조국 임명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차원에서는 결집할 수 있는 연대 전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의견을 제기하면,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당성으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강행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검찰이 거기에 저항하고 있어서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조국과
거기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네. 맞대결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건 굉장히 꼴대를 잘못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개혁의 기수인 조국과의 싸움이 아니고 조국이라고 하는 위선자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진보적 가치를 이야기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보수 정권의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했던 그 자신의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이중적 삶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권을 찍었던 사람들이나 조국을 지지했던 수많은 20대 또는 젊은이들 네. 또는 그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이중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강행을 해서 임명을 한 것이지 검찰총장과 조국과의 싸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건 꼴대를 잘못 옮겨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은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은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조국 가족의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마치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개혁의 기수인 조국처럼 저는 프레임을 짜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그 지금의 이제 좌파 독재 척결에서 이제 법무장관 경질로 이제 그 꼴대를 낮춘 거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는 국면의 이슈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는 한 달 내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타당한 거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서 안 된다는 국민적 이야기를 전달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했기 네. 때문에 야당 대표는 당연히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좀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가 보수 통합까지 또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해임까지 좀 힘을 실어줄지는 사실 이미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론도 반대가 나오고 있고요. 적절치 해임 않았다. 건의안에 대한.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이 조국 장관 임명에 그래도 찬성한, 저 조건부 찬성이라고 봅니다만 정의당 정도가 있는 거죠.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정도 외에는 대체로 반대 기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조국 장관이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이게 원내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해임 결의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해임 결의안은 과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해임 결의안을 상정하고 그리고 과반의 힘을 모아서 가결시키도록 노력하는 원내 활동은 입법부가 네. 야당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다당 구도로 돼 있는 상황에서 세를 결집하기 위해서 야당 연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파면의 방법이 뭐예요? 해임 결의안 외에 파면의 방법이 없어요. 네. 인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당성을 홍보하는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데 이게 그럼 내년 총선에 하나의 선거연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과는 거리가 있는 국무위원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치환시켜서 힘을 여기다 다 쏟고 나면 조국 장관 언제든 잘못이 드러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 결과 물러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까 검찰은 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도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황교안 대표가 말이죠. 지난 정권 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법무부 차관이 누가 됐어요? 김학의 차관이 됐잖아요. 네. 며칠 만에 사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입장 밝히셨습니까? 도대체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엄정한 자리면 장관보다는 아래지만 별장 성접대 혹은 성폭행 우리가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김학의라는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눈살 찌푸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속 상관으로 무슨 입장을 밝혔다고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허물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제가 네. 보기엔. 역대 최고의 언론 보도량을 통해서도 청문회를 통해서도 그런데 본인은 그 일그러진 얼굴로 결국 대통령은 뭐예요? 이의제이죠. 네. 당신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살 길은 하나다. 사법개혁 완수. 그 외에는 돌아올 길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도구로 써보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사법개혁의 도구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써보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법개혁을 제대로 못하든가 본인의 허물이 추가로 드러나면 언제든 낙마는 하는 거예요. 법적 과정에 따라서. 네. 대통령도 그때는 뭐 물리하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허물이 드러나기도 전에 흔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야당이 제가 보기엔 헛힘을 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면요. 그러니까 뭐 법무장관으로서 황교안 장관이 김학의 차관 임명과 관련해서 뭐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다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관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법무차관 임명에 자기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 현실이 그렇지 않고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 임명된 법무장관 황교안이 며칠 후에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는 이야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전형적인 꼴대 옮기기 전략이고요. 아니요, 거기서는 제가 입장을 한번 내셨느냐라고 물어봤죠. 분명히 밝혔죠. 책임지라고 한 게 아니라 입장을 낼 이유가 했죠. 없습니다. 제 말씀 네.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계속 조국밖에 없으니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사법개혁 핵심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권력기관 구조 개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법제도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놓는 건데 이미 사개특위 이외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에 원래 패스트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국 장관이 오히려 가서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이미 입법부에 올라가 있는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이 공수처안이나 검경수사처 조정안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조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국 아니면 사개특위에 있는 패스트트랙에 어떤 사법개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꼴대 옮기기 전략이고요. 네. 또 하나는 오히려 법무개혁 이야기하고 검찰의 힘빼기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현직 법무장관이 부인이 기소되고 딸이 논문이 취소가 되고 딸의 입학에 전형성이 문제가 있느냐 논의하고 있는 범죄 혐의의 관련자인데 그 밑에 검찰이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를 지켜내고자 하는 수많은 옹호 세력도 이야기합니다만 전형적인 물타기의 프레임 옮기기 전략입니다. 네. 사법개혁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법개혁 하려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지금 국회를 스튜디오로 옮겨놓은 것 같네요. 두 분 밤샘 토론을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이슈 제가 좀 이야기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조국 대립이 계속되는 동안 반대쪽에서도 역공이 펼쳐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야권 의원들의 자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들의 논문 특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제 이 나경원 대표의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생 생활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방학 때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안 이 미국에서 하던 실험을 계속해야 되니 서울대의 이 실험실을 좀 이용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까지는 나경원 의원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었고 무슨 이 교수의 도움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하던 실험을 그대로 국내 이제 서울대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고 논문도 본인이 썼다. 근데 나경원 의원의 얘기는 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문 쓰지 않았다. 포스터 발표문을 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학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그것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여기선 어떤 부정도 없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이런 이제 엄포까지 났습니다만 문제는 그렇다면 말이죠. 이게 조국 후보 딸의 경우에 공주대 이야기와 거의 같아요. 논문 쓰지 않았다, 발표문 썼다. 그리고 일본 학술대회 가서 포스터 앞에 가서 그 이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다만 다른 점은 여기서는 영어 번역을 도왔다는 게 조국 후보 딸의 경우고 나경원 의원 아들은 우리 아들은 우수하다. 논문을 혼자 다 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나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는 교수의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명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죠.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이가 다 쓴 겁니다. 물타기 의혹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들이 다 연구를 진행한 것이고 실험실 사용하는 것만 좀 부탁했다. 실험실 사용하는 것만 부탁을 했다라는 이 해명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우선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나 뭐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장지현 의원이나 이제 자녀 논란에서 이런 어떤 그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에서는 오히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잣대를 들이밀었듯이 본인 스스로도 해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저는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야당 원내대표로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일단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이른바 제1저자로 됐던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은요. 대한병리학회지 영문저널을 실려가지고 SCI급 논문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교수니까 말씀드리면 자연과학 인용 지수에 게재되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학문 연구업적 할 때 SCI, SSCI라는 게 있는데 SSCI는 사회과학 논문 지수에 인용되는 것이고 SCI는 자연과학 논문 지수에 인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평가 점수가 많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쓰기 힘든 게 네. SCI예요. 거기에 올라간 제1저자로 돼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어디 학술 경진대에 가가지고 실험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일단 디멘션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혹이 제기됐으면 명백히 사실관을 밝히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진보 진영에서 이중성과 유선으로 가득 찼던 조국 후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논리가, 아니 나만 더럽냐? 너도 더럽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도덕성의 문제에서 그렇게 진보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굉장히 특혜와 반칙으로 살았던 기득권의 옹호의 세력으로 살았던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 장관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만 그랬어? 나경원도 그렇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나경원 사건은 나경원 사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또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나요? 누리꾼들이 지금 네, 여러 가지 지금 찾아낸 사례들을 거죠. 사례들을 찾아낸 있는 것 건데,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아까 물타기라고 나경원 이 원내대표도 얘기하시고 지금 이제 김 교수님도 물타기를, 제가 하는 것과 정반대세요. 지금 나경원 이 의원의 아들이 그 제1저자로 돼 있는 건 본인이 썼다고 전제하고 이것이 포스터 게재된 학술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예요. 이게 전자전기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포럼에서 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논문 아니고 지금 이 포스터 발표문이라고 하는 거고, 이 조국 후보 딸의 그 논문, 아까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논문은 고려대 대학에 입학하는데 고등학생의 자소서에 한 줄 들어간 걸로 끝이에요. 어디에도 그게 뭐 활용된 게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 과학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나경원 의원의 아들의 능력이라고 치고, 그것은 유수대학에 입학하는데 활용이 된 자료입니다. 제대로 이 등재가 됐고요. 스펙으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중은 달라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경원이냐 조국이냐, 전 이 비교가 아니라 금수저냐 흑수저냐로 보자니까요.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이라니까요.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연일 촛불을 드는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게 조국 안 된다라는 구호가 나오지만 그 수백 명의 대학생이 아니라 20대 청년 세대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게 조국 때문이 아니고요. 금수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위선의 모습이 보여졌죠. 본인이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고 칼날을 겨눴던 기득권에 자신이 속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층이 등 돌리고 실망했습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은 괜찮다고요? 안 괜찮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 아이가 실험을 해야 돼요. 서울대 화학실험실에 전화해서 저 실험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불가능하죠.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니까 서울대 실험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걸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금수저 기득권 셀럽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이걸 깨부수자는 게 사회 제도적인 개혁이에요. 그 이슈를 자꾸 빼고 나경원은 나경원으로 보자, 조국은 조국으로 보자. 그럼 조국은 왜 그렇게 많이 때렸습니까? 이 경중도 형평성도 공정성도 맞지가 않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경원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나경원 의원이 금수저라는 문제하고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조국 후보자가 됐을 때 조국 후보자 그동안 수년 동안 보수를 공격했고 보수를 비난했던 수많은 진보적 가치의 그 얼굴과 달리 이중적이고 이선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대로 그러면 범죄 혐의를 조사하든지 제1저자가 될 수 없는데 했다고 하는 것을 파헤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나경원 의원이 금수저고 셀럽이라고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그 부도덕성과 이중성과 이선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파헤치고 물타기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하고 나경원 후보자 아들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차원인데 이걸 연결해서 그러니까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럽다는 식으로 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조국 후보자에게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컸고, 그것이 이제 전체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회 기득권층의 자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길래 라는 국민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녀 리스크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되고 각종 의혹이 더해지는 가운데 장 씨 측 해명도 나왔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혹시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면 무슨 소속사 관계자냐, 아니면 다른
연예인이냐 뭐 이런 것들일 건데 그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고 진짜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아는 형입니다. 아는 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혜를 받는 것처럼 좀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뭐 일반 교통사고도 사실 음주운전 직후에는 바로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추후에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모친이 뭐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을 했다 이 부분이 사실하고 전혀 다르고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좀 나가는데 뭐 합의금 1,000만 원인데 그건 전혀 사실 아닙니다. 자신주의랑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네, 일단 오늘 새로 나온 내용 보면요. 결국 장제원 의원 아들의 운전자 바꿔치기 네. 의혹. 일단 이 부분은 사실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로 나타났고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소환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좀 공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왜 많이 주느냐, 네. 혹시 증거인멸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경찰이 계속 특혜를 주는 거냐. 그런데 어제 밤에 사실은 이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2차 조사를 받고 돌아갔죠. 네. 여기서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도 직접 이제 반론을 제기했고 아까 이 변호인도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뭐 그러면서 합의를 시도했고 그리고 이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이 가짜 운전자, 네. 내가 운전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뭐 장제원 의원실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장제원 의원이 이제 도와줘서 보낸 사람이거나 네. 절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의혹도 일부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그동안 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입을 네. 닫고 있었지만 강력히 항의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다만 지금 아는 형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 아는 형이 누구이며 어떤 관계이며 어떤 이유로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는지 정도는 밝혀져야 대중들의 의혹이 좀 가라앉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는 형,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음주운전이라는 요즘 같은 때 음주운전 피의자를 대신 서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이 아는 형이라는 분 대신 운전자를 운전했다고 말씀하신 이분도 범죄 혐의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오늘 예. 조사를 좀 와서 받은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요. 몇 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 혐의 도피 은닉 비슷하게 이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투명하게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많은 언론에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도 밝혔고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도 밝혔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아들도 와서 조사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자기가 운전을 대신했다고 이야기했던 분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이 부분은 사건 처리가 정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자식 리스크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조국 후보자 청문회 때 주변 정리 왜 못하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버래핑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저는 이제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연루 관련해서 사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통제 못하는 자식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뭐 얼굴이 100개라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야 국회의원 모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주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것이 조국 후보자 딸아이와는 뭐가 다르냐면 조국 후보자 딸아이의 입시 의혹과 이 유조 증명서 의혹과는 다른 게 이건 부모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과 의혹이 있는 거고요. 이것 부모가 탁 통제 못하는 자식들의 일탈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후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에 특혜가 네. 있었던 것 아니냐 또는 좀 피해자를 설득을 네. 해서 좀 합의를 해보려 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한 해명은 그 의혹에 대한 어떻습니까? 해명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장 의원의 부인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직접 이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피해자도 그렇게 불쾌한 감정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제 반론들을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해명이 되는데 저는 김 교수님 말씀하고 또 이견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아버지 부모가 개입되지 않았다. 부모가 개입됐다고 보는 게 누리꾼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자 조국 후보의 딸이 포르쉐를 탑니다.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는데 아니 의전원 학생이 대학원생이 무슨 포르쉐를 타나?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벤츠를 탔어요.
이것은 본인이 돈 벌어서 산 걸까요? 연예인이에요. 래퍼인데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연소득이 얼마인지 좀 모릅니다만 이 3억에 육박하는 이 벤츠는 누가 사준 겁니까? 그럼 이 과시, 그러니까 결국은 19살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을 때 이 차가 흉기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 제가 예. 말씀드린 그게 아니잖아요. 조국 후보자 딸아이의 입시 의혹이나 유조 증명서 의혹에 대한 것은 부모님이 깊게 개입한 정황을 말씀드리는 거지. 범죄 포르쉐 정황. 이야기하고 벤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자꾸 네네. 꼴대를 옮기면서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고 아니요, 옹호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발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논의의 초점을 정확히 가지고 반박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네네. 아니 장재현 후보자, 장재현 의원의 아들 19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3억짜리 벤츠 탔다는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전혀 꼴대가 다른 이야기잖아요. 아니 좀 꼴대가 다르지 왜 않다고 자꾸 보는 논의의 게 초점을 지금 바꿉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국민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공감하는 국민은 훨씬 이 사안을 넓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지금 거하고 현미경으로 보시는 제가 거고. 말씀드린 건 네. 뭐냐면 장재현 후보자 아들의 음주운전이 문제인데 음주운전은 장재 후보자 컨트롤 못하는 정말 자식 관리 잘못한 거지만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아이의 입시 의혹은 부모들이 끌고 다니면서 입시 의혹의 비리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건 주도권과 개입의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지금 건데 사안을 나란히 놓고 왜 벤츠 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의혹이 수사 중인데 확정된 팩트가 아니에요. 혐의가 네. 들어가서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혐의가 네. 드러나서 기소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가 아직 아니,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게 아니 아니에요. 장지원 네. 아들이 음주운전한 거하고 조국 후보자 부모님이 공주대 데려가고 또 당국대 데려가고 유엔 인턴십 데려가면서 스펙 만들어서 입시 넣는 거하고는 그게 장지원 아들이 음주운전한 것이 장지원 의원이 데리고 다니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김근식 다른 교수님께서는 이야기죠.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을 좀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네. 같고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넓게 봐야 두 한다. 가지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해도 너무한다.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여쭤보려 했으나 두 분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시는 관계로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나이트 포커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년) 전 현대제철이 대기오염 물질을 자발적으로 줄이겠다며 충청남도와 맺은 협약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맺기 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크게 늘었던 건 현대제철의 저감 장치가 고장난 탓이었는데 충청남도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제철은 2년 전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600억 원을 투자해 5년 뒤에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전년보다 40%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오염 물질 증가 원인으로 언급된 건 설비 증설. 그러나 충청남도는 현대제철로부터 오염 물질 저감 장치가 화재 등으로 고장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보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증가 원인이 설비 고장과 연관됐음에도 이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은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협약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실명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고 충청남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고장난 사실을 충청남도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자발적 감축 협약을 하면서 한 번도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치 새로운 선진적인 환경 설비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도민을 기만한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을 비호한 거죠. 충청남도는 당시 협약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담당자 징계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통해 현대제철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준 것일 뿐 대기오염 물질 배출 원인을 숨기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배출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그 실행력이나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 이 그 자발적 감축 협약이 그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된 사항이고, 현대제철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개선된 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50% 이상 감축된 효과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앞으로 주민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으로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물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삼성이 선발 라이블리의 8이닝 무실점 눈부신 호투 속에 KT전 6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반면 휴일 경기에서 선두 SK를 잡고 공동 5위에 올랐던 KT는 이틀 만에 다시 반경기차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KT가 삼성에 한 점 차로 패하면서 상승세가 2연승에서 멈췄습니다. KT는 0대3으로 뒤진 9회 2점을 따라간 뒤 역전주자까지 내보냈지만 황재균이 병살타를 치면서 경기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단독 5위 복귀를 노렸던 KT는 이틀 만에 순위가 반게임차 6위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KT로선 0대1로 뒤진 6회 1루수 실책으로 추가 실점에 빌미를 제공했던 게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KT는 12일 시작하는 NC와 수원 홈 2연전이 가을 야구 합류 여부를 가를 중요한 일전이 될 전망입니다. 4위 LG는 선발 차우찬의 5이닝 1실점 호투 속에 한화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LG 패계로는 2타점 적시타로 최은성은 쐐기 솔로 홈런으로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롯데는 전준우와 윌슨의 멀티타점을 앞세워 기아를 누르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선두권 팀들의 격돌로 관심을 모았던 두산과 NC의 잠실 경기와 SK와 키움의 문학 경기는 비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YTN 김사혁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남자 배구 대표팀이 2019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을 위해서 내일 새벽 이란 테헤란으로 출국합니다. 지난달 15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선수들을 불러 모아 훈련해왔던 대표팀은 아시아 선수권 8위 안에 들어야 내년 1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대륙별 예선 출전권을 얻습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뽑힌 최인철 감독이 폭행과 폭언 의혹으로 조기 사퇴한 데 대해서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김판곤 위원장은 오늘 축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 감독의 선임 과정을 설명하고 위원회에 주신 권한과 책임에 대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더 의심하고 파고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소홀했다면 사과드리겠고 도덕적 부분에서 예전보다 기준이 많이 높아진 만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단 구성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구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맨시티는 현재 선수단을 구성하는 데 10억 1,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365억 원을 썼습니다.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내일도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칩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동해안은 종일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서부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영동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부산 29도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첫날에는 서해안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귀성길 비로 인한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밝은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 장관은 장관의 일,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게 문제인 걸까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